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수업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116페이지요. 그 정책 과정의 참여자입니다. 이 정책학 총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일단 먼저 그 정책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정책이 만들어져서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를 정책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정책 과정은 116페이지 하단에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다음 이제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책 과정인데, 이 정책 과정의 하나하나가 정책학의 강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 과정의 참여자 총론 파트 끝나면 이제 맨 처음에 정책 의제 설정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117페이지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책 과정의 이제 대전제는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이 정책 과정은 이 민주주의를 기본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에 참여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자, 이 정책 과정의 참여자를 크게 117페이지 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동그라미. 자, 먼저 공식적 참여자는요,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 입법부, 의회 민주주의 원칙상 정책은 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법률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의회가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이제 헌법에 의해서 뭐 국군 통수권이나 외교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에게 정책 결정권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역할은 뭡니까? 의회가 이제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제 사법부, 사법기관,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얘네들이 이제 판결을 통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이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비공식적 참여자인데, 비공식적 참여자에는 첫 번째 정당이 있다, 두 번째 이익집단, 세 번째 시민단체 NGO,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 국민, 뭐 전문가, 언론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자, 이 비공식적 참여자들 가운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익집단이 있거든요.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뭐 자유주의, 다원주의를 이제 전제로 하는 이 사회에서 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비공식적 참여자인데, 뭐 인터레스트 그룹, 이 사회에서 이익을 같이 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결성을 해서 이익 추구 활동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익 집단을 압력 집단이라고도 하죠. 이 정책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다 이거야.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이 되도록. 그래서 뭐 그 의료계를 기준으로 보면요, 의료다 그러면 이 의료 분야에서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의사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대한의사협회, 또 한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한의사협회, 간호사들이 모여서 대한간호사협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익집단이에요. 그럼 표에 보시면, 자, 이익집단의 순기능, 이익집단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원주의는 이제 집단 이론이라고 돼요. 이제 이 사회는 이익 있는 곳에는 항상 자유롭게 이익 집단이 만들어져서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런 이제 사회 구성 원리를 다원주의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표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 신다원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이 신다원주의에서는 이익 집단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익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들은 사익이죠. 근데 이제 다원주의가 사익 추구의 극대화를 주장하죠. 그러다 보면 공익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집단들 간에는 힘의 불균형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어 뭐 기업 집단이 있고 소비자 집단이 있다.
자본가 집단이 있고 노동자 집단이 있다. 그럼 전자가 더 힘의 우위를 갖고 있죠. 자, 이런 이제 이익 집단 정치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신다원주의인데 양가로 2번 체크하세요. 표 밑에. 자, 이익 집단 이론, 달리 표현하면 다원주의죠. 다원주의에서는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이익 집단 정치 체제의 문제점을 이 스스로 교정하는, 치유하는 메커니즘을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그 동그라미 1번의 잠재이익 집단론하고 중복회원 현상입니다. 잠재이익 집단론, 중복회원 현상.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보시면 트루만 같은 학자가 이제 대표적인 이익 집단 이론가인데, 이 미국의 이익 집단 정치 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익 집단이 자유롭게 만들어져서 자유롭게 이익 추구 활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죠. 그리고 이익 집단들 간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이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 수정 기제 동그라미 하시고, 이 자기 수정 기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잠재이익 집단론하고 중복회원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맨 밑에 표를 보세요. 이를 통해서 자, 자유로운 이익 집단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수이익의 독점적 지배가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이익들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자, 그래서 그들 간에, 요게 핵심입니다. 이익 간의 견제와 균형, 요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게 다원주의 이익 집단론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정책 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들 가운데 이제 이익 집단은 참고해서 보시고, 자, 118페이지 봅시다. 이제 로마자 3번에 특히 중요한 게 요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에요. 정책 네트워크. 뭐 우리 앞서서 최신 행정학 이론 가운데 이 네트워크가 중요한 특징이었던 개념이 있었죠. 바로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그래서 이제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비정부적 행위자들이 공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들 간에 형성되는 연결망, 이걸 이제 네트워크라 그랬는데, 이 정책 네트워크는 뭐 쉽게 표현하면 정책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자, 정책 네트워크 한번 봅시다. 어떤 정책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정책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공적인 참여자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의 참여자들도 참여해서 형성되는 그들 간의 자원 의존 관계를 이제 특징으로 하는 연결망, 요거를 정책 네트워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책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왜 나왔냐 하면, 이제 앞서 자, 크게 정책 과정을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눴죠. 자,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를 나눈 다음에 정책 과정은 공식적 참여자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정책 결정하면 행정기관은 집행하고 사법부는 사후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자, 하지만 현실의 정책 과정을 이렇게 봤더니 공식적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뭐 이익 집단, 또 NGO 단체, 뭐 PD 수첩과 같은 언론기관, 또 여론, 이런 다양한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와 같이 공식적 참여자에만 초점을 둬서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게 한계에 봉착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정책 과정에 현실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이 비공식적 참여자들까지 모두 아울러서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으로 나온 게 정책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19페이지요. 자,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위 정부,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이게 바로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시면 119페이지에 이제 정책 네트워크 유형 가운데 첫 번째, 하위 정부. 자, 여러분, 하위 정부, 서브 거버먼트라 그러는데, 이 하위 정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도 하냐면 철의 삼각이라 그래요. 아이언 트라이앵글. 자, 삼각이다 보니까 하위 정부라는 네트워크는 세 개의 행위자로 형성되는 네트워크예요.
트라이앵글 삼각형이죠. 자, 근데 뭐로 만든 삼각형이냐면 아이언, 철로 만든 삼각형이에요. 그만큼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견고한 이제 네트워크인데, 자, 세 개의 행위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의료 정책이다. 그러면 의료 정책과 관련된, 자, 첫 번째 행위자 의회,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법이다. 그러면 국회에 있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정책과 관련된 두 번째 행위자 보건복지부 의약국 관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위자 의료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이 3자가요. 이 3자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이 3자들 간의 빈번한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3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이 뚝딱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위정부, 자,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해당 관료조직, 이 3자연합이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 이거를 구축을 해가지고 해당 분야의 정책을 뚝딱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하위정부는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정치 체제가 굉장히 폐쇄적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폐쇄적인 이제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게 하위정부입니다. 그래서 미국적 다원주의로 60년대 등장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하위정부 행위자가 누군지 꼭 기억하시고 셋. 그리고 행위자들 간의 관계 구조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1번 표에 빈번한 상호작용 체크하시고 이들 간의 합의, 협력. 자, 그 다음에 경계. 하위정부라는 네트워크는 어때요?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에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가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내부와 외부 간의 경계가 뚜렷해요. 자, 그 다음에 본문 가시면 두 번째 정책 공동체. 폴리시 커뮤니티라는 네트워크인데요. 자, 정책 공동체의 핵심적인 참여자는 누구냐 하면 어떤 정책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 뭐 세 글자로 표현하면 전문가죠. 예를 들어 뭐 교육 정책이다. 그러면 교육 분야 전문가, 뭐 교육학과 교수, 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뭐 공무원, 또 교육 문제를 집중 취재하는 기자,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정책 공동체, 자,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 지식 있는 사람들 동그라미, 이들이요. 자, 교육 문제와 관련된 학회에 모여요. 교육 문제와 관련된 공청회에 모여요. 또 교육 문제와 관련된 백분 토론회에 모여. 이렇게 이 어떤 정책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서 형성하는 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요거를 정책 공동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이거는 영어로 기억하세요. 이슈 네트워크로. 여러분 이제 이 이슈 네트워크는 여러분 60년대까지 미국의 정책 과정을 설명하던 폐쇄적인 정책 과정을 설명하던 이런 모형이 하위 정부였죠. 근데 이제 6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가 흑인 폭동, 월남전에 대한 반전 데모 이런 걸 거치면서 굉장히 민주화돼요. 그 이전의 폐쇄적인 정치 체제가 이 민주적인 정치 체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폭발하고 민권 운동이 전개되면서 기존의 하위 정부라는 안정적인 틀이 붕괴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클로라는 학자가 이제 기존의 안정적인 하위 정부 체제가 붕괴되면서 철의 삼각이 붕괴되면서 어떤 정책 분야에서 온갖 다양한 행위자들, 뭐 관심 있는 시민, 이익 집단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참여해가지고 형성되는 굉장히 리버럴하고 자유주의적인 이 정책 네트워크로 해클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이슈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본문 보시면 70년대 후반 체크하시고, 자, 첫 번째 줄 끝부분이요. 기존의 안정적인 하위 정부 체제, 철회상각이죠. 얘가 깨지고 있더라, 붕괴되고 있더라 주장하면서 정책 이슈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자들의 이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틀. 그래서 표 보세요. 특히 여러분들 하위 정부하고 쟁점망, 이슈 네트워크를 반대되는 화살 표시해 두시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 정부는 아까 행위자가 셋이었죠. 안정적으로. 하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행위자 봐요. 뭐 관료 이익 집단뿐만 아니라 누가 이해관계자 또 관심 있는 시민까지도 참여해요. 자, 행위자들 간의 관계 구조를 보시면 이슈 네트워크는 자, 어떤 정책 분야에서 온갖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갖 다양한 주장들이 다 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관계입니다. 체크해 두시고. 경계 봐봐요. 경계. 자, 굉장히 불분명해요. 아까 철의 삼각은 뚜렷했죠. 어떤 경우에는 참여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고 온갖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두 참여하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하고 참여자들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위 정부하고 이슈 네트워크를 대비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 과정의 참여자를 마쳤고요. 120페이지로 갑시다. 자, 120페이지요. 이제 제2절. 자, 여기서부터가 정책학의 강론입니다. 먼저 정책 의제 설정론. 정책 과정의 첫 번째 단계죠. 자, 어젠다 세팅, 정책 의제 설정은 이런 뜻입니다. 이 사회에는요, 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게 자유주의 사회다 보니까 사회 문제는요,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하지만 어떤 사회 문제가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 문제를 정부가 콕 집어서 그래,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게 라고 밝히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정책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젠다 세팅, 의제 설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양가로 로마자 1번에 보시면 자, 정책 의제 설정 과정 가로에 콥과 엘더는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의제 설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가인데 콥과 엘더. 그래서 콥과 엘더라는 학자가 그림 보세요. 정책 의제 설정, 즉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 달리 표현하면 정부 의제라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전환되는 과정을 3단계로 설명을 해요. 먼저 이슈화, 쟁점화라 그러는데 사회적 쟁점. 어떤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A다, B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쟁점화라 그럽니다. 자, 쟁점화가 되면 그 다음에 체제의제라고 하는데 체제의제, 콥과 엘더는 체제의제. 사회적으로 쟁점화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회 체제가 야, 그래, 이 문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체제의제가 돼. 이거를 콥과 엘더는 체제의제라고 표현하고 아이스턴이라는 학자는 공중의제라고 그래요. 공중에다 동그라미. 퍼블릭, 일반 대중이, 즉 사회체제가 공중이 인정한다는 거죠.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회가 인정을 하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 문제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게라고 밝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부의제가 돼요.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제도의제, 공식의제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콥과 엘더라는 학자가 지시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단계예요. 자, 로마자 2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단계인데 이 의제 설정을 누가 주도하느냐? 주도 집단 동그라미요. 주도 집단.
주도 집단. 주도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콥가 또는 로스 앤 로스 이런 학자들이 의제 설정의 주도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해요. 첫 번째는 외부 주도형, 두 번째는 동원형, 세 번째는 내부 접근형.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각각의 유형에서 주도자가 누군지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외부 주도형은 누가 주도자입니까? 정부 바깥에 외부에 일반 국민, 이익 집단들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외부 주도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원형은요, 박스 안에 정부 내에 있는 최고 정책 결정자,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존재가 의제 설정을 주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접근형은 이제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인데, 먼저 외부 주도형. 누가 주도한다 그랬습니까? 정부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 일반 국민들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자, 박스 안에 그림 순서. 자, 정부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 자, 외부 주도형 박스 보시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사회 문제로 예를 들어 이게 환경오염 문제라고 봅시다. 환경오염 문제라고. 그러면 이 사회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보호단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요. 쟁점화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각종 여론 한기 또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이 문제 심각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정책 문제로 채택하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훨씬 많이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표현해요. 외부 주도형 의제 설정을 거치면 정부 입장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강요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외부 주도형 의제 설정은 아까 콥과 엘더가 말했던 일반적인 의제 설정 단계를 거칩니다. 오른쪽에 특징 보세요. 자, 이 외부 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이익 집단들이 의제 설정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익 집단이 발달된 다원화되고 민주적인 선진국 유형이에요. 선진국.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동그라미 2번 주도 집단하고 반대 집단이 예를 들어요. 자,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집단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혜택을 보니까 주도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기업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의제 설정 자체를 막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주도 집단하고 반대 집단이 의제 설정 자체를 둘러싸고 대립 갈등을 해요. 타협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갈등 타협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타협 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A의 주장도 반영하고 B의 주장도 반영되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정책에 혼합돼요. 그래서 이제 정책 내용은 상호 충돌되고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동원형. 동원형은요, 정부 내에 있는 최고 정책 결정자가 의제 설정을 주도해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사업인데, 자,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사업, 이 당시에 농촌의 빈곤이라는 사회 문제가 있었죠. 이 사회 문제를 그 당시 최고 정책 결정권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정책 문제로 채택을 해버렸죠. 그런 다음에 사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이걸 이제 PR이라 그러거든요. Public Relation, 뭐 정부가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공중의제화가 PR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최고 정책 결정자가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일반 대중들을 어떻게 해요? 동원하는 거야, 동원. 그래서 동원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부 내에 있는 정책 결정자가 의제를 주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정책 문제로 채택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정치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로 되고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PR을 통해서 공중 의제로 확산되는 형태입니다. 특징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 동원형은요,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이 약한 후진국 유형이야. 후진국. 그리고 후진국은 이익 집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의제 설정을 둘러싼 타협 조정, 대립 갈등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자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부 접근형. 내부 접근형은요, 주도자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내부 접근형은 첫 번째, 정부 내에 있는 관료 집단 동그라미, 이 주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집단인데, 이 외부 집단은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외부 집단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관료 집단 동그라미, 외부 집단 동그라미, 단 외부 집단은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과거 MB 정부 때 MB가 최고 정책 결정자였죠. 그럼 이제 MB라는 사람 자체가, 이명박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부터 건설업계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나 토목업자 이들하고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MB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업자나 토목업자들은 MB에게 최고 정책결정권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자, 정부 내에 있는 관료 집단이 의제 설정을 주도할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외부 집단인데 단 전제가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회 문제를 다이렉트로 정책 문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내부 접근형은 표현 그대로 내부적으로 억세스를 해요. 이게 억제가 됩니다. 왜냐? 내부적으로 억세스해서 사회 문제를 다이렉트로 정책 문제로 만든 다음에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해요. 왜? 정부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남몰래 보려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제 사회 문제가 정책 담당자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되나 체크하세요. 공중 의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대한 억제됩니다. 특징 보시면 이 내부 접근형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선진국의 경우 체크하세요. 특수이익 집단이 비밀리에 정부 혜택을 보려고 하는 배분 정책 동그라미, 외교 국방 정책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 내부 접근형의 중요한 특징, 공중의제화가 최대한 억제됩니다. 그래서 음모형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 주도 집단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이제 의제 설정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이런 식으로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